야, 이 새끼야. 멈추지 마. 다리가 부러졌으면 기어서라도 가. 넌 군인이야? 아니면 쓰다 버릴 고철 덩어리야?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뜨거운 대기를 갈랐다. 7월의 태양은 자비 없이 연병장을 달구고 있었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그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일병 계급장을 단 앳된 청년이 처참한 몰골로 바닥을 기고 있었다. 오른쪽 다리에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하얀 깁스가 칭칭 감겨 있었다. 흙먼지로 뒤덮인 깁스는 이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병사는 목발을 짚을 힘조차 없는지 완전 군장을 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스팔트 바닥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다. 대대장님. 살려주십시오. 더는 못 걷겠습니다. 병사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 아닌 생존을 위한 애원이었다. 하지만 그 애원은 군화발에 무참히 짓밟혔다. 엄살 부리지 마. 내가 그러니까 정신력 썩어 빠진 요즘 애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제1보병사단 예하 1년대 1대 대장 최기석 중령이었다.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말끔한 전투복 차림으로 쓰러진 병사의 머리맡에 서서 싸늘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병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진급과 부대 성과를 위해 굴러가야만 하는 기계 부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봐, 김일병. 잘 들어. 기계도 기름칠 안 하고 놔두면 녹슨다. 내가 다리 좀 다쳤다고 훈련 열외하고 침상에 누워있으면 이 부대 전투력이 어떻게 되겠나? 응? 내가 너 하나 편하자고 우리 대대 전투력 측정 지수 깎아먹는 꼴을 봐야겠어? 최기석은 쓰러진 병사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그러나 뱀처럼 징그럽게 속삭였다. 고장난 부품은 말이야, 고쳐서 쓰거나 아니면 갈아 끼우면 그만이야. 내가 여기서 퍼지면 넌 그냥 폐기 처분될 불량품인 거야. 알겠나? 김일병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달궈진 아스팔트를 적셨다. 고통보다 더 큰 모멸감과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병사들과 간부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시선을 주지 못했다. 최기석 중령이 만들어 놓은 이 부대는 완벽한 침묵의 감옥이었다. 누군가 도와주려 나서는 순간 그 또한 불량 부품으로 찍혀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어서. 3초 준다. 하나. 최기석이 카운트를 시작했다. 김일병은 비명을 지르며 깁스한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었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고통이 뇌수를 관통했다. 동작 봐라. 굼뜨지. 너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아들이 군 생활 적응 못하고 꾀병이나 부리는 관심병사라고 말씀드려야겠어. 그 말은 김일병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리는 기폭제였다.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고통을 억눌렀다. 그는 비틀거리며 흡사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때였다. 연병장 입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온 차량은 김일병과 최기석이 있는 곳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다. 최기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차량을 노려봤다. 연대장이나 사단장의 방문 예고는 없었다. 감히 자신의 훈육 시간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던 찰나 뒷좌석 문이 열렸다. 먼저 바닥에 닿은 것은 반짝이는 광이 나는 전투화였다. 이어 날렵하면서도 단단한 체구의 여군 장교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인 무궁화 3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새로 부임한 연대장 황연아 대령이었다. 34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천년 묵은 빙하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차 문을 닫지도 않은 채 그대로 연병장 한복판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최기석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서 있는 김일병의 깁스한 다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기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급히 경례를 올렸다. 충성. 일대대장 중령 최기석입니다. 연대장님 부임 환영합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정문에서 대기했을 텐데. 황연아는 최기석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아니, 그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녀는 김일병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춰섰다. 땀과 눈물 흙범벅이 된 병사의 얼굴을 올려다보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쉬어. 짧고 간결한 명령이었다. 하지만 김일병은 최기석의 눈치를 보느라 차마 자세를 풀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 모습을 본 황연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김일병의 어깨에 맨 군장끈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707 시절 단련된 악력과 기술로 순식간에 군장의 결속을 풀어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쿵! 육중한 군장이 바닥에 떨어지자 김일병의 몸이 휘청거렸다. 황연아는 넘어지려는 병사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부축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기석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자네 눈에는 이게 군인으로 보이나? 황연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명료했다. 최기석은 헛기침을 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 연대장님께서는 야전부대 사정을 잘 모르셔서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엄연한 정신력 강화 훈련입니다. 이 녀석이 훈련 중에 발목 좀 삐끗했다고 엄살을 피우며 훈련을 열외하려 하기에. 발목을 삐끗해? 황연아가 최기석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김일병의 다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발목 삔 환자한테 통깁스를 채우나? 내가 보기엔 단순 염자가 아니라 골절인데. 그것도 꽤 심각한. 그건 의무대 군의관이 과잉 진료를. 닥쳐. 황연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장교의 품위를 따지는 점잖은 꾸지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급소를 노리는 칼날 같은 일갈이었다. 최기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부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모욕이었다. 군의관이 과잉 진료를 해? 707에서 복무할 때 나도 뼈 꽤나 부러져 봤어. 저 붓기 깁스 틈으로 보이는 멍자국. 저건 정강이 뼈에 금이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나간 거야. 그런데 완전 군장 구보를 시켜? 황연아는 병사를 부축하던 손을 놓고 최기석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키 차이는 났지만 기세에서 압도당한 것은 최기석이었다. 황연아는 최기석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그의 눈을 쏘아봤다. 중령 최기석. 자네가 방금 뭐라고 했지? 부품. 고장 나면 갈아 끼우면 그만이라고? 최기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했던 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 확신범이었다. 연대장님. 표현이 좀 과격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군대는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부품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병사 하나하나를 나약하게 키우면 유사시에 누가 총을 듭니까? 저는 지휘관으로서 이 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기석은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자신의 논리가 군의 본질에 더 부합한다고 믿는 눈치였다. 황연아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전투력? 시스템? 황연아가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다. 내 눈에 지금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건 다친 병사가 아니라 멀쩡한 병사를 병신으로 만들고 있는 자네 같은 지휘관이야.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황연아는 뒤에 서 있던 자신의 전속 부관을 손짓으로 불렀다. 부관 당장 의무대 차량 불러서 이 병사 후송해. 그리고 정밀 검사 결과 최초 진단서 엑스레이 촬영본까지 싹 다 내 집무실로 가져와. 하나라도 누락되면 의무대장도 옷 벗을 각오하라고 전해. 예, 알겠습니다. 부관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최기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의무 기록을 뒤지겠다는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연대장님, 이건 월권입니다. 예하 대대 지휘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 간섭? 황연아가 최기석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나는 1연대의 모든 병력과 장비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연대장이야. 내 부하가 내 허락 없이 망가지는 걸 막는 게 월권이라면 난 오늘부터 월권이 아니라 직권 남용이라도 할 생각이야. 그녀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작업을 하거나 훈련을 받던 병사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들처럼 체념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황연아는 그 눈빛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이자 지휘관으로서의 뼈아픈 죄책감이었다. 황연아는 다시 최기석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정정하지. 병사는 부품이 아니야. 자네가 진급하고 싶어서 안달난 그따위 별보다 저 병사의 다리 한쪽이 조국에는 더 소중한 자산이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김일병의 흑투성이 얼굴을 닦아주었다. 갑작스러운 손길에 김일병이 흠칫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 반응이 황연아를 더욱 슬프게 했다. 얼마나 맞고 학대당했으면 손길만 닿아도 몸을 떠는 것일까. 미안하다. 늦게 와서. 황연아의 그 한마디는 최기석에게 했던 서슬퍼런 일갈과는 전혀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다. 김일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지휘관의 사과였다. 가서 치료받아.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절대 내 잘못 아니다. 알겠나? A. 이병 김민재. 알겠습니다. 의무대 구급차가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급하게 달려왔다. 의무병들이 김일병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황연아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구급차가 사라지자 그녀는 다시 최기석을 향해 돌아섰다. 최중령. 네. 최기석의 대답에는 이제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내 집무실에 가기 전에 자네 대대 행정반부터 들러야겠어. 가서 자네가 그동안 전투력 유지라는 명목으로 병사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관리해왔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규정을 어긴 적 없습니다. 모든 건 야전 교범과 지침에 따랐을 뿐입니다. 최기석은 끝까지 뻔뻔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꾸며놓았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황연아가 서류 쪼가리나 보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서류 뒤에 숨겨진 병사들의 신음과 눈물을 찾아낼 생각이었다. 황연아는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자네가 만든 그 완벽한 지옥을 구경하러 가볼까? 그녀가 앞장서서 대대 본부 건물로 걸음을 옮겼다. 최기석이 그 뒤를 따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연병장의 모래바람이 두 사람의 등 뒤에서 휘몰아쳤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총성은 없었지만 이것은 그 어떤 전투보다 치열하고 잔혹한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대대 본부 건물 입구의 유리문에 비친 황연아의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았다. 그녀는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다. 전 병력 지금 즉시 생활관 대기. 간부들은 단 한 명도 퇴근하지 말고 회의실로 집합해. 황연아의 명령이 복도를 울렸다. 1.1연대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대대장실의 문이 열리자마자 서늘한 냉기가 얼굴을 때렸다. 밖은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가마솥 더위였지만 최기석 중령의 집무실은 딴 세상이었다. 천장에 매달린 대형 냉방기가 윙윙거리며 쉴 새 없이 찬 바람을 뿜어내고 있었다. 소파 가죽 냄새와 방향제 향기가 섞인 인위적이고 쾌적한 공기였다. 황연아는 입구에 서서 잠시 그 이질적인 공기를 들이마셨다. 연병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김일병의 땀 냄새, 흙 냄새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최기석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무사고 365일 달성이라는 금장 기념패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최기석은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자신의 가죽 의자에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결제 서류철을 손으로 툭툭 두드렸다. 연대장님, 보시다시피 우리 대대는 완벽합니다. 사단 내 전투력 측정 1등, 훈련 평가 최우수,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가 증명하는 제 지휘 능력입니다. 황연아는 대답 없이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병영 생활 상담 일지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었다. 그녀는 첫 장을 넘겼다. 일병 김민재. 가정환경 원만. 교우관계 좋음. 부대 적응도 최상. 특이사항 없음. 상병 이진수. 선우임 관계 양호. 훈련열의 높음. 고민 없음. 병장 박철우. 진로 상담 외 특이사항 없음. 부대 만족도 매우 높음. 수백 명의 병사 상담 기록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비슷했다. 마치 복사기로 찍어낸 듯한 천편일률적인 답변들. 고민 없음, 만족함, 잘 지내고 있음. 그 어떤 불만도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의 기록이었다. 황연아는 파일을 덮지 않고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다. 최기석은 그 소리가 거슬리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찻잔을 들어 올렸다. 글씨체가 전부 똑같군. 황연아가 툭 던진 한마디에 최기석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예. 아, 행정병이 상담 내용을 정리해서 타이핑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용도 똑같아. 500명이 넘는 장정들이 모여 사는데 코 골아서 잠 못 자겠다는 놈 하나 없고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죽고 싶다는 놈 하나 없어. 다들 부처님이라도 된 건가? 황연아는 파일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쿵 소리와 함께 서류철이 미끄러져 최기석의 코앞에서 멈췄다. 이건 상담 일지가 아니야. 자네가 듣고 싶은 말만 적어 놓은 소설이지. 소설이라니요. 병사들이 만족하며 지내는 걸 억지로 불만이 있다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병사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지도한 결과입니다. 최기석의 얼굴에 뻔뻔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흠결이 없다는 것을. 병사들의 입만 막으면 이 종이 쪼가리들이 진실이 된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황연아는 최기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707 시절 적진 한복판에서 생사를 오가며 익힌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무능력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아주 지능적인 가해자였다. 가족이라. 황연아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자네는 가족한테 다리 부러진 채로 완전군장 구보를 시키나? 자네 자식이 학교에서 다쳐서 왔는데 선생님이 엄살 부리지 말라고 때리면 참 훌륭한 교육이라고 박수 쳐줄 건가 보지? 군대와 학교는 다릅니다. 여기는 유사시 적의 목을 따야 하는 전사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최기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의 목에 핏대가 섰다. 전사는 만들어지는 거지 학대에서 쥐어짜 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적의 목을 따기 전에 자네가 병사들 목을 조르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 황연아는 몸을 돌려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와. 현장 확인하러 간다. 지금 말입니까? 곧 점호 시간입니다. 병사들 정비 시간이라 분위기가 어수선할 텐데. 최기석이 당황하며 막아서려 했지만 황연아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젖혔다.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당직 사령과 간부들이 화들짝 놀라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일중대 생활관부터 간다. 안내해. 황연아의 명령에 당직 사령이 곤란한 표정으로 최기석을 쳐다보았다. 최기석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생활관 내부까지 완벽하게 통제해뒀다는 자신이 있었다. 복도를 지나 생활관 구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대대장실의 쾌적함은 온데간데 없고 훅 끼쳐오는 열기와 퀴퀴한 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복도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환풍기는 꺼져 있었다. 황연아는 일중대 일생활관 문을 열었다. 충성, 중대 차렷. 생활관 안에 있던 20명 남짓한 병사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침상 끝 선에 정렬했다. 그들의 동작에는 군기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에 가까운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황연아는 생활관 안으로 들어서며 눈살을 찌푸렸다. 실내 온도가 바깥보다 더 높게 느껴졌다. 천장에 달린 선풍기 4대 중 단 한 대만이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벽걸이 에어컨은 전원 코드가 아예 뽑혀 있었다. 병사들의 이마와 목덜미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전투복 상의는 땀으로 젖어등 뒤에 달라붙어 있었다. 왜 냉방기를 안 틀지? 황연아가 당직 사관을 보며 물었다. 그것이 에너지 절약 지침에 따라 일과 시간 이후에는 가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직 사관이 최기석의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듯 대답했다. 에너지 절약? 대대장실은 냉동 창고 같던데 병사들 생활관은 찜질방으로 만드는 게 이 부대 에너지 절약 지침인가? 황연아는 뚜벅뚜벅 걸어가 에어컨 전원 코드를 꽂으려 했다. 그때였다. 코드가 꽂히는 콘센트 구멍이 무언가로 막혀 있었다. 자세히 보니 투명 테이프를 여러 겹 붙이고 그 위에 사용 금지라는 견출지를 붙여놓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 대대장 최기석. 황연아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대단하군. 콘센트를 봉인해? 최중령 설명해봐. 이게 무슨 짓이지? 최기석이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다가왔다. 병사들이 나약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름에 좀 덥고 겨울에 좀 추워야 야전성이 길러집니다. 에어컨 바람 쐬면서 호의호식하면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사고만 칩니다. 황연아는 테이프를 손톱으로 긁어 거칠게 떼어냈다. 찍 하는 소리가 생활관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코드를 꽂고 리모컨을 찾아 전원 버튼을 눌렀다. 띠리링 소리와 함께 에어컨 날개가 열리고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바람이 마치 구원이라도 되는 듯 그들의 시선이 에어컨 날개에 고정되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시원하다는 표정을 짓지 못했다. 최기석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연아는 침상 끝에 서 있는 병사들 중 가장 체구가 왜소한 이등병 앞에 멈춰 섰다. 갓 자대 배치를 받은 듯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고 눈밑이 퀭했다. 이름이 뭐지? A. 이병, 박, 현, 수. 목소리가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다. 명백한 탈수 증세였다. 물은 마셨나? 예, 마셨습니다. 언제? 아침 식사 시간에 마셨습니다. 황연아의 눈썹이 꿈틀했다. 지금은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아침 이후로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셨다고. 이 폭염 속에 거짓말하지 마. 아침 이후로 물을 안 마셨다는 게 말이 되나? 정수기가 고장 났어? 박이병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최기석 쪽을 향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황연아는 고개를 돌려 복도 끝에 있는 정수기를 바라봤다. 정수기 옆에는 붉은색 글씨로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수통 외 개인 컵 사용 금지. 식수 보급은 식사 시간 외불어. 물 낭비 시 개인 정비 시간 박탈. 그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건 훈육이 아니었다. 기본적인 생존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고문이었다. 물을 마시는 것조차 통제하여 병사들을 심리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악질적인 수법이었다. 최중령.
식사 시간 외에는 물도 못 마시게 하나?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면서 산만하게 구는 꼴을 볼 수 없어서입니다. 훈련 때는 물 없이도 버텨야 하는데 평소에 물통 끼고 사는 습관들이면 실전에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실전? 야전 교범 어디에 탈수 증세 올 때까지 물 먹이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 미군도 작전 중에 카멜백 메고 다니면서 수시로 수분 섭취해. 자네는 현대전의 기본도 모르나? 황연아는 박이병의 어깨를 잡았다. 군복 너머로 느껴지는 몸이 불덩이 같았다. 열사병 직전이었다. 당직 사관. 당장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가져와. 전 중대원 다 마시게 해. 연대장님. 냉장고에는 간부들 음료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들은 냉장고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지금 장난해? 황연아의 고함에 생활관 유리창이 징 울렸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간부들 처먹는 음료수든 물이든 다 꺼내오라고. 당장. 당직 사관이 혼비백산하여 행정반 쪽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생수병과 이온 음료 캔을 잔뜩 든 간부들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황연아는 직접 이온 음료 캔 하나를 따서 박이병의 손에 쥐어주었다. 마셔. 원샷해. 박이병은 캔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눈앞에 생명수가 있었지만 그는 마시지 못했다. 최기석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물을 마시면 연대장이 떠난 뒤에 어떤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박이병이 울먹이며 거절했다. 그 모습에 황연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갈증이라는 본능조차 공포 앞에서 거세당해 버린 것이다. 황연아는 박이병의 손에 들린 캔을 빼앗았다. 그리고 최기석에게 다가갔다. 이봐 최중령. 자네가 보기엔 이게 군기든 모습인가 보지?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복종이 아니라 사육당한 짐승의 모습이야. 자네가 병사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가스라이팅했는지 똑똑히 알겠군. 황연아는 캔을 최기석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거칠게 찔러 넣었다. 잘 들어.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내규는 무효다. 화장실, 식수, 냉방, 개인 정비. 전부 육군 규정대로 원상 복구해. 만약 내일 아침까지 토시 하나라도 자네가 만든 그따위 쓰레기 같은 규칙이 남아있다면 그땐 옷 벗는 걸로 안 끝날 거야. 그녀는 다시 병사들을 향해 섰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1일년 대장 황연아 대령이다. 오늘부터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어떤 부당한 지시도 따를 필요 없다. 내가 책임진다. 물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라. 알겠나?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침묵. 무거운 침묵만이 생활관을 짓눌렀다. 병사들은 감히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지난 1년간 최기석에게 대들거나 외부 소원 수리를 시도했던 선임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밟히고 영창에 갔는지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연대장이라 해도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고 대대장인 최기석은 계속 그들 곁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의 입을 봉해버렸다. 황연아는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달았다. 단순히 명령 몇 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들의 영혼 깊숙이 박힌 공포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생활관 구석에 서 있던 한 병장의 눈빛이 황연아의 시선과 얽혔다. 병장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간절함, 그러나 말하면 죽는다는 공포 사이에서의 줄타기. 황연아는 그 병장의 명찰을 확인했다. 병장 이석진. 이 병장. 할 말 있나? 이석진 병장은 흠칫 놀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옆에 서 있던 최기석이 나직하게 헛기침을 했다. 그 짧은 기침 소리 하나에 이석진 병장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없습니다.
저희는 행복합니다. 일대대 파이팅. 마치 로봇처럼 입력된 대사를 토해내는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절망이 묻어 있었다. 황연아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이들을 억지로 말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다. 그래. 알겠다. 황연아는 생활관을 나서며 최기석에게 낮게 속삭였다. 오늘 밤 기도해라.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자네가 숨겨놓은 더러운 비밀들이 하나라도 덜 들키기를. 황연아는 복도로 나왔다. 뒤따라 나온 부관에게 그녀가 조용히 지시했다. 부관 오늘 밤에 당직실 상황판 예주시해. 그리고 정보과장한테 연락해서 내일 아침 일과 시작 전까지 일대대 CCTV 최근 3개월치 확보하라고 해. 삭제된 기록이 있으면 포렌식까지 준비하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대장님, 병사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증거 확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관의 걱정스러운 말에 황연아는 굳게 닫힌 생활관 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입을 열게 해야지. 공포보다 더 큰 믿음을 보여주면 돼.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틈은 반드시 있어. 저 완벽해 보이는 침묵의 카르텔도 작은 균열 하나면 와르르 무너지는 법이야. 오늘 밤 그 균열을 찾는다. 황연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707 시절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옛 동료, 지금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일하는 수사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도움이 필요하다. 쓰레기 청소 좀 해야겠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문산읍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1.1연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죽인 병사들의 숨소리가 황연아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맹세했다. 반드시 저 숨소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겠노라고. 밤이 깊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1.1연대 주둔지를 집어삼켰지만 그 어둠보다 더 짙고 무거운 공포가 병사들의 침상 위를 짓누르고 있었다. 황연아 연대장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닌 다가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각, 대대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주임 원사. 최기석 중령이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뒤에는 50대 중반의 주임 원사가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그는 최기석의 손발이 되어 부대 내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신복이었다. 예, 대대장님. 오늘 연대장이 다녀간 뒤로 애들 눈빛이 좀 변한 것 같지 않나? 특히 일중대 놈들. 박이병 말씀이십니까? 그 녀석은 제가 따로 교육했습니다. 연대장 앞이라 긴장해서 헛소리한 거라고 진술서도 받아뒀습니다. 교육이라. 최기석이 픽 웃으며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지휘봉이 들려 있었다. 기계는 말이야 한번 오작동을 일으키면 뜯어 고쳐야 해. 기름칠로 안 되면 망치로 두들겨서라도 펴야지. 오늘 밤 정비 좀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정비실 비워두겠습니다. 최기석이 말하는 정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임 원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그들만의 은어였다. 같은 시각 연대장 집무실. 황연아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지난 3년간의 일대대 병력 결산 보고서와 의무대 진료 기록, 그리고 헌병대 사건 사고 기록이었다. 이상해. 그녀가 볼펜을 딱딱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사고가 없어도 너무 없어. 3년 동안 탄력 미수, 자살 시도, 심지어 단순 폭행 시비조차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어. 500명이 넘는 혈기왕성한 20대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가?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당직 부관이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다. 죄송합니다. 그 일대대가 워낙 군기가 세서 그렇다는 소문이. 군기가 센 게 아니라 입을 막은 거야.
기록을 조작했거나 아니면 사고가 터지기 전에 사고 칠 만한 녀석들을 어디론가 치워버렸거나. 황연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복 상의를 걸쳤다. 나가자.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새벽입니다. 도둑 잡으려면 밤에 움직여야지. 일대대 보일러실 창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구막사 건물.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공간들을 뒤진다. 황연아는 직감하고 있었다. 707 시절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며 익힌 감각은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곳에 가장 썩은 환부가 숨겨져 있다고. 새벽 공기는 서늘했다. 황연아는 손전등조차 켜지 않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일대대 막사 뒤편으로 이동했다. 707에서 익힌 침투 기술 덕분에 불침번 서는 병사들조차 그녀의 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막사 건물 뒤편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허름한 가건물 앞이었다. 입구에는 자재 창고라는 낡은 팻말이 붙어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자재 창고에 불이 켜져 있군. 황연아는 부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건물 벽에 귀를 가져다 댔다. 안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신음이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지 마라. 밖에서 듣겠다. 너 때문에 오늘 대대장님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신 줄 알아? 연대장 앞에서 누나를 굴려? 물을 마셔? 익숙한 목소리였다. 낮에 최기석의 옆에서 알짱거렸던 일중대 행정보급관이었다. 황연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죽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잠긴 문을 향해 도움닫기 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있는 힘껏 비틀어 당긴 뒤 경첩 부분을 군화발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우지끈. 낡은 가건물의 문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다. 안의 풍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천장에 달린 희미한 백열등 아래 낮에 봤던 이석진 병장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투성이었고 행정보급관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씩씩거리고 있었다.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고 구석에는 707 훈련 때나 보던 고문 도구와 흡사한 쇠파이프들이 널려 있었다. 이곳은 창고가 아니라 최기석이 말한 부품 정비실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황연아의 고함이 좁은 공간을 뒤흔들었다. 행정보급관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야구 방망이를 떨어뜨렸다. 연대장님? 사람을 묶어놓고 패? 황연아는 행정보급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살기에 눌린 행정보급관이 뒷걸음질 쳤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 녀석이 하극상을.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행정보급관의 명치가 황연아의 주먹에 꽂혔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져 헛구역질을 해댔다. 황연아는 쓰러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석진 병장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었다. 이 병장. 정신 차려. 나다. 연대장이다. 이석진 병장은 퉁퉁 부은 눈을 겨우 뜨고 황연아를 바라봤다. 초점이 흐릿했다.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품이라서, 불량품이라서. 그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최기석의 세뇌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황연아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 병장을 꽉 끌어안았다. 아니야. 넌 불량품이 아니야. 넌 대한민국 육군 병장 이석진이다. 내 부하다. 알겠나? 그때 밖에서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소란을 들은 5분 대기조와 당직 사령, 그리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최기석이 입구에 나타났다. 최기석은 난장판이 된 내부를 보고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싸늘하게 웃었다.
연 대장님, 야밤에 남의 부대 창고는 왜 부수고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행정보급관을 폭행하시다니요. 이건 명백한 군법 위반입니다. 그는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꼬리를 자르고 황연아를 공격할 틈을 노리는 교활함이었다. 황연아는 이 병장을 부관에게 맡기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최기석을 압도했다. 군법 위반. 황연아가 피 묻은 자신의 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래, 한번 따져보자. 심야에 병사를 불법 감금하고 특수 폭행한 건 군법이 아니라 형법상 중죄야. 그리고 이걸 사주한 지휘관은 공범이고. 사주라니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행정보급관이 훈육하다가 감정이 격해졌나 보군요. 유감입니다만 이건 개인의 일탈입니다. 최기석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행정보급관이 배신감 어린 눈으로 최기석을 올려다봤지만 최기석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개인의 일탈? 황연아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 방에 들어오기 전부터 녹음하고 있었어. 행정보급관이 뭐라고 했는지 들려줄까? 대대장님 심기가 불편하다. 대대장님이 정비하라고 했다. 이게 개인의 일탈로 덮어질 것 같나? 최기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녹음 파일 하나로 저를 엮으시겠다? 증거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연 대장님, 여기는 제 구역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시죠. 최기석이 눈짓을 하자 뒤에 서 있던 무장한 5분 대기조 병력들이 머뭇거리며 총구를 들어 올리려 했다. 하극상이었다. 총 내려. 황연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녀는 병사들을 노려보지 않았다. 오히려 측은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너희들 전우가 맡고 있는데 그걸 지키라고 총을 들었나?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지키기 위해 너희 전우를 겨눌 건가? 병사들의 총구가 흔들렸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 창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 안에서 들려오던 비명이 누구의 것인지. 나는 1.1년 대장이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일대 대장 최기석 중령의 지휘권을 박탈한다. 5분 대기조 최기석과 행정보급관을 포박해. 이건 명령이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최기석과 황연아 사이에서 갈등했다. 최기석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황연아는 아직 낯선 구원자였다. 그때 부관의 부축을 받고 서 있던 이석진 병장이 피 끓는 목소리로 외쳤다. 야, 이 새끼들아. 나야. 나 석진이라고. 너네 동기, 너네 선임이라고. 언제까지 저 악마 밑에서 개처럼 살 거야. 그 절규가 방아쇠가 되었다. 5분 대기조 분대장이 결심한 듯 총을 어깨에 걸고 달려들었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분대장을 시작으로 병사들이 최기석을 향해 달려들었다. 최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자신이 부품 취급하던 병사들이 인간이 되어 그를 덮쳤다. 이건 반란이야. 너희들 다 영창 보낼 줄 알아. 이거 안 나. 최기석이 발버둥 쳤지만 젊은 병사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바닥에 제압당했고 황연아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반란이 아니야. 혁명이지. 황연아는 이 병장에게 다가갔다. 고맙다. 용기 내줘서. 이 병장은 펑펑 울고 있었다. 그것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눌려왔던 서름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압당한 최기석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흐흐. 연 대장님, 저를 체포한다고 끝날 것 같습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증거. 그 녹음 파일 하나로 저를 옷 벗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육군 본부에 줄이 많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제가 풀려나고 연 대장님이 월권과 직권 남용으로 옷을 벗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확실한 물적 증거와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면 정치적인 싸움으로 변질되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았다. 폭행 사주 정도로는 그를 완전히 매장할 수 없었다. 더 크고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이석진 병장이 떨리는 손으로 황연아의 옷자락을 잡았다. 연 대장님. 했습니다. 증거. 뭐? 최기석이. 진짜 악마라는 증거. 놈이 사람을 죽이고 은폐한 증거. 제 관물대에. 최기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입 다물어. 입 닥치란 말이야. 너 말하면 죽어. 내 가족까지 가만 안 둬. 황연아는 최기석의 입을 자신의 군화로 막아버렸다. 아가리 닥쳐. 더 짓거리면 턱주가리를 날려버릴 테니까. 그녀는 이 병장과 눈을 맞췄다. 말해. 어디에 있지? 제 관물대에 성경책 안쪽을 파서 숨겨뒀습니다. 김상병이 죽기 전에 남긴 녹음기입니다. 김상병. 3개월 전 단순 실족사로 처리되었던 병사였다. 황연아의 뇌리에 일대대 기록에서 봤던 사고무라는 글자가 스쳐 지나갔다.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죽음조차 사고가 아닌 것으로 위장되었던 것이다. 가자. 일중대 생활관으로. 황연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최기석의 눈에 절망과 살기가 동시에 떠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녹음기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끝장난다는 것을. 새벽 3시 일중대 생활관 앞. 황연아는 폭풍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생활관 문을 열었다. 자고 있던 병사들이 벌떡 일어났지만 그녀는 거침없이 이석진 병장의 관물대로 향했다. 관물대 안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책을 집어든 황연아의 손끝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녀는 성경책을 펼쳤다. 안쪽 페이지들이 네모난 모양으로 파여 있었고 그 안에 손가락만한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었다. 최기석이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다이너마이트. 하지만 그때였다. 모두 멈춰. 복도 끝에서 고함이 들렸다. 최기석의 최측근인 일대대 주임 원사와 10여 명의 부사관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진압봉과 삽자루를 들고 있었다. 최기석이 연행되면서 몰래 보낸 신호를 받고 달려온 친이 되었다. 연 대장님이라도 이건 못 넘겨드립니다. 그거 이리 내놓으시죠. 주임 원사가 험악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는 황연아가 여자라는 점을 얕잡아 보고 있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건 알았지만 때로 덤비면 뺏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아, 황연아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군인이. 적하고 싸우라고 쥐어준 장비로 상관을 위협해. 너희들 제정신이야? 저희는 대대장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대대장님을 모함하는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증거물 확보를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습니다. 주임 원사는 최기석에게 배운 대로 논리를 조작하며 다가왔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침상 구석으로 물러났다. 황연아는 녹음기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장갑을 다시 꼈다. 무력 사용? 재미있군. 707 나온 이후로 몸풀기 할 기회가 없었는데. 잡아! 주임 원사의 신호와 함께 부사관 3명이 황연아를 향해 달려들었다. 덩치가 큰 중사 1명이 황연아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황연아의 몸이 유령처럼 움직였다. 파박! 그녀는 중사의 손을 쳐내고 그대로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품으로 파고들었다. 중사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꽂혔다. 업어치기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생활관 바닥이 울렸다. 나머지 2명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황연아는 쉴 틈을 주지 않고 로우킥으로 한 명의 오금을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의 명치를 손바닥으로 밀어쳐 날려버렸다. 순식간에 3명이 제압당했다. 주임 원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단순한 유단자가 아니었다. 살인 기술을 배운 인간병기였다. 다음. 황연아는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주임 원사를 바라봤다. 덤빌 거면 한꺼번에 덤벼. 시간 없으니까. 주임 원사는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 감히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생활관 밖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연대장님을 지켜라. 일중대 병사들이었다. 이석진 병장의 절규를 듣고 각성한 병사들이 그리고 옆 생활관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2중대, 3중대 병사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다. 빗자루, 대걸레 아니면 맨주먹이라도 쥐고 그들을 억압하던 간부들을 애워쌌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극상이다. 주임 원사가 소리쳤지만 수백 개의 분노한 눈동자 앞에서는 무력했다. 치워. 황연아의 짧은 명령에 병사들이 와 하고 달려들어 주임 원사와 부사관들을 제압했다. 그동안 쌓인 울분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황연아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것은 자신이 구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것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황연아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들어보자. 이 안에 무슨 진실이 담겨 있는지. 생활관에 있는 모두가 숨을 죽였다. 황연아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김영수 상병이다. 오늘 대대장실에 불려갔다. 다친 다리로 훈련을 못 받겠다고 했더니 최기석 중령이 나를 때렸다. 그리고 말했다. 녹음기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최기석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병신 새끼야. 내가 죽으면 내가 슬퍼할 것 같냐? 장비 대장에 망실 처리하고 새 부품 신청하면 그만이야. 내가 자살하면? 정신력 나약한 놈으로 몰아가면 내 인사고과엔 흠집 하나 안 나. 그러니까 죽으려면 곱게 죽어. 내 앞길 막지 말고. 그리고 이어지는 김상병의 울음소리. 엄마. 보고 싶어. 너무 무서워. 살려줘.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생활관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김상병은 실족사가 아니었다. 최기석의 폭언과 압박 그리고 폭행을 견디다 못해 옥상에서 떠밀리듯 떨어져 죽은 사회적 타살이었다. 그리고 최기석은 그것을 사고로 조작해 덮어버린 것이었다. 황연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녹음기가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이 개자식. 그녀는 이를 갈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이건 군인이 아니다. 살인자다. 전 병력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아침 점호는 내가 직접 주관한다. 아침 6시 30분. 해가 떠올랐다. 1.1연대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집합해 있었다. 단상 위에는 포승줄에 묶인 최기석과 주임 원사, 그리고 그를 따르던 부사관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최기석은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녹음이다. 감히 연대장이 대대장을 이렇게 대우해. 내가 군사법원에 제소하면 넌 끝이야.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황연아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뒤에는 대형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다. 1.1연대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러 왔지 노예가 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맡길 전우이지 쓰고 버릴 부품이 아닙니다.
황연아는 녹음기를 마이크에 갖다 댔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최기석의 육성이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부대 전체에, 아니 문산읍 전체에 울려 퍼질 기세로 터져나왔다. 내가 죽으면 장비 대장의 망실 처리하고 새 부품 신청하면 그만이야. 최기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연병장에 서 있는 천여 명의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분노의 파도가 일렁였다. 저 개새끼가 김상병님을 죽인 거야. 죽여버려. 병사들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최기석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올린 거대한 거짓의 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황연아는 손을 들어 병사들을 진정시켰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들 하지. 나도 지금 심정 같아서는 저자를 내 손으로 찢어 죽이고 싶다. 하지만 그녀는 최기석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군인이다. 명예를 아는 군인이다. 저 쓰레기랑 똑같은 괴물이 되지 않겠다. 황연아는 최기석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북. 계급장이 뜯겨나가며 최기석의 옷이 찢어졌다. 너는 지휘관 자격이 없다. 아니 인간 자격이 없다. 넌 이제 중령 최기석이 아니라 살인 용의자이자 파렴치범 최기석일 뿐이다. 그때 연병장 입구로 헌병대 차량과 검찰부 차량이 줄지어 들어왔다. 황연아가 밤새 연락해둔 수사관들이 도착한 것이다. 최기석 씨, 당신을 직권 남용, 가혹 행위, 그리고 김영수 상병 사망 사건 은폐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최기석의 손목에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그의 몰락을 알렸다. 최기석은 끌려가면서도 황연아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황연아, 내가 이긴 것 같지? 군대가 그렇게 깨끗한 줄 알아? 너도 언젠가 당할 거야. 두고 봐. 황연아는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그래 당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너 같은 놈한테는 안 당해. 그리고 내 부하들이 있는 한 난 절대 안 무너져. 최기석이 호송차에 처박히고 차가 떠났다.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그 무겁고 공포스러운 정적이 아니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맑고 투명한 고요함이었다. 황연아는 병사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생기가 돌고 있었다. 오늘 일과는 없다. 전원 생활관 복귀해서 쉬어라. 아픈 사람은 의무대 가고 집에 전화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미안했다. 지켜주지 못해서.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의 방패가 되겠다. 이상. 와! 병사들의 함성이 연병장을 뒤덮었다. 누군가는 군무를 던졌고 누군가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황연아는 그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시선이 김상병이 떨어졌던 막사옥상을 향했다. 편히 쉬어라 김상병. 이제 춥지 않을 거야.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1.1년대의 진정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황연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최기석은 꼬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더 큰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황연아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나? 황연아 대령. 경기도 고양시 제1군단 사령부 인근의 한 고급 한정식집 밀실. 자개장으로 장식된 벽면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최고급 요리가 깔린 식탁은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그들만의 성역 같았다. 그 상석에는 제1보병사단장 마상구 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바르며 황연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황연아는 정복 차림으로 식탁 맞은편에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물 한 잔만이 놓여 있었다. 부조리를 척결하고 범죄자를 군법에 넘겼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마상구 소장이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밀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의무? 당연한 의무라.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두툼한 눈두덩, 그리고 그 아래 번들거리는 눈빛은 탐욕과 권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최기석 중령이 가장 존경한다고 떠들고 다니던 직속상관이자 최기석을 진급 코스로 이끌어준 뒷배였다. 황 대령. 자네는 707 출신이라 야전 돌아가는 판을 너무 몰라. 군대는 말이야 정의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명예로 돌아가는 곳이지.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명예입니까? 시끄러워. 마상구가 찻잔을 집어 던질 듯이 소리쳤다. 뜨거운 찬물이 식탁보를 적셨다. 최기석이가 좀 과했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연병장에서 방송을 틀어. 헌병대를 불러서 개망신을 줘. 그건 최기석이 하나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일사단 전체 얼굴에 똥칠을 한 거야. 언론에서 벌써 냄새 맡고 달려들고 있어. 살인 부대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대는데 이거 내가 책임질 거야. 마상구의 논리는 최기석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아니, 더 교묘하고 거대했다. 그는 병사의 죽음보다 부대의 평판,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진급에 흠집이 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황연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무릎 위에 정복 바지가 구겨졌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단장님. 19살, 20살 먹은 아이들이 지휘관의 폭력에 죽어나갔습니다. 부대의 명예는 그런 아이들을 지킬 때 생기는 겁니다. 마상구는 콧방귀를 꼈다. 감성팔이 하지 마. 내가 그렇게 정의로운 척 설치니까 밑에 놈들이 기어오르는 거야. 최기석이 구속되고 나서 1~1년대 꼴이 말이 아니라며. 병사들이 간부들한테 대들고 툭하면 마음에 편지 쓴다고 협박하고. 그것은 거짓이었다. 최기석이 사라진 후 1~1년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살아났고 훈련 성과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 하지만 마상구의 귀에는 그런 보고가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잘 들어. 최기석이는 내 라인이야. 내가 공들여 키운 놈이라고. 내가 그놈 목을 친 건 내 팔 하나를 자른 거나 다름없어. 마상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황연아를 노려봤다. 이번 일은 내가 어떻게든 수습하겠지만 내 눈밖에 난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앞으로 1~1년대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어주지. 협박입니까? 충고야. 아니, 경고지. 별이 왜 높은 줄 알아? 하늘에 떠 있으니까 높은 게 아니야. 너 같은 땅개들을 밟아 죽일 수 있으니까 높은 거야. 마상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맛 떨어지는군. 내일 아침 1~1년대 특별 감찰 들어갈 거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고 했지? 최기석이가 당한 것보다 더 처참하게 밟아줄 테니까 각오해. 마상구가 밀실을 나갔다. 닫히는 문틈으로 비릿한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황연아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아주 깊게 숨을 골랐다. 별이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별이 땅으로 떨어지면 그저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지. 다음 날 아침 1~1년대 위병소 앞. 검은색 세단 5대와 승합차 2대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들이닥쳤다. 군단 감찰부 소속 차량들이었다. 사전 예고도 없는 기습 감찰이었다. 차량에서 내린 감찰관들은 약 20명. 그들의 손에는 차트와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사냥감을 찾는 하이에나의 탐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군단 감찰참모 박중령이었다. 마상구 소장의 사냥개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박중령은 영접 나온 황연아에게 경례도 하지 않고 삐딱하게 섰다. 연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단장님 특별 지시로 부대 정밀 진단을 나왔습니다.
최기석 사건 때문에 부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첩보가 있어서요. 황연아는 그의 무례함을 무시하고 담담하게 대꾸했다. 절차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훈련 중인 병사들의 일과를 방해하는 건 용납 못합니다. 참. 감찰이 훈련보다 우선인 거 모르십니까? 털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해. 박중령의 지시와 함께 감찰관들이 부대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감찰이 아니라 약탈이었다. 행정반의 서류함이 뒤집어지고 병사들의 관물대가 바닥에 쏟아졌다. 식당, 탄약고, 유류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샅샅이 뒤졌다. 이건 뭐야? 총기 손질 상태 불량. 체크해. 식자재 유통기한 라벨이 삐뚤어져 있잖아. 위생관념이 썩었어. 체크해. 생활관 침구류각이 안 잡혀 있어. 군기 빠졌구먼. 말도 안 되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먼지 하나 줄 하나까지 트집을 잡았다.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황연아를 쳐다봤다. 자신들이 잘못해서 연대장이 곤란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그들의 얼굴에 드리웠다. 점심시간 식당. 박중령이 조리실을 뒤지다가 조리병 한 명을 불러 세웠다. 아침부터 땀을 흘리며 밥을 짓던 상병이었다. 야, 너 이리 와봐. 국 맛이 왜 이래?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저 요리하다 왔습니다. 요리? 웃기고 있네. 이따위로 만들면서 무슨 요리사야? 너 일부러 맛없게 해서 식중독 일으키려는 거지. 이거 완전 관심병사네. 박중령은 뜨거운 국이 담긴 국자를 들어 조리병의 가슴팍을 툭툭 쳤다. 국물이 튀어 조리병의 조리복에 얼룩이 졌다.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다. 식당에 있던 병사들이 밥을 먹다 말고 멈췄다. 분노가 일렁였지만 감찰관이라는 권위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황연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곧장 배식대로 걸어왔다. 박중령. 황연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의 소음을 뚫고 들어왔다. 연대장님.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이 부대 밥맛이 영 아니어서 교육 좀 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이 킬킬거렸다. 황연아는 박중령이 들고 있던 국자를 뺏어 들었다. 그리고 국통에 담긴 국을 한 국자 떠서 맛보았다. 맛만 좋군. 예. 연대장님 입맛이 참 저렴. 깡. 황연아가 국자를 배식대 스테인리스 통에 내려치자 굉음이 울렸다. 박중령이 깜짝 놀라 움찔했다. 내 부하들이 땀 흘려 만든 밥이야. 내 혀가 썩은 건지 내 인성이 썩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밥상 머리에서 행패 부리지 마. 뭐라고요? 지금 감찰관에게 폭언하신 겁니까? 이거 감찰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박중령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감찰? 규정 위반 사항을 찾는 게 감찰이지 멀쩡한 밥맛 타령하며 병사들 모욕 주는 게 감찰인가? 황연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키는 비슷했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박중령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똑바로 들어. 서류 쪼가리 청소 상태 다 뒤져도 좋아. 하지만 내 부하들 인격 건드리면 그땐 감찰이고 뭐고 내 손에 죽는다. 그리고 하나 더. 국물이 튀어서 조리복이 더러워졌군. 세탁비 청구할 테니 준비해. 황연아는 조리병의 어깨에 묻은 국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고생했다. 밥 맛있다. 기죽지 마라. 감사합니다. 연대장님. 조리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식당에 있던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지휘관.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박중령은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식당을 나갔다. 두고 보자. 아주 끝장을 내주지. 오후가 되자 감찰의 강도는 더욱 세졌다. 말도 안 되는 지적사항이 수백 건을 넘어섰고 간부들은 해명서를 쓰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이자 황연아를 지쳐 떨어지게 만들려는 작전이었다. 황연아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연병장 구석구석을 들쑤시는 감찰관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마상구 소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옷을 벗거나 일일연대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다. 707 시절 비공식 작전용으로 쓰던 대포폰이었다. 도청과 추적이 불가능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 독사. 황연아의 코드네임이었다. 정보가 필요해. 1군단 1사 단장 마상구. 그리고 그가 속한 사조직에 대해서. 마상구라. 검을 건드리네. 그 양반 철벽회 핵심 멤버잖아. 철벽해. 육사 출신 중에서도 알짜배기 보직만 돌려먹는 사모임이야. 군납 비리, 진급 청탁,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는데 워낙 끈끈해서 건드리는 놈마다 매장당했어. 최기석도 거기 말단 회원이었고. 황연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역시 단순한 개인의 비호가 아니었다.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약점은? 글쎄. 워낙 용이 주도해서. 하나 있어. 마상구의 처남. 군납업체 태성 유통 대표인데 최근에 1군단 식자재 납품 입찰을 따냈어. 근데 그 과정이 좀 구리다는 소문이 있어. 그거야. 황연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자료 넘겨줘. 놈들이 감찰로 내 부하들을 괴롭힌다면 난 놈들의 돈줄을 끊어버릴 테니까. 알았어. 근데 조심해. 철벽회 놈들 사람 하나 담그는 건 일도 아니야. 특히 마상구 그 인간 뒤에 더 무서운 놈이 있다는 소문도 있어. 상관없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끌어내릴 거니까. 전화를 끄는 황연아는 창밖을 다시 보았다. 박중령이 연병장 한복판에서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짖을 수 있을 때 실컷 짖어둬라. 황연아는 정복 상의를 벗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하지. 감찰 3일차. 1일연대는 초토화되었다. 간부들은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병사들은 휴가 제한 조치를 당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부대 관리 소홀이었지만 실상은 마상구의 화풀이였다. 부대 분위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황연아는 연대장실에 앉아 징계 대상자 명단을 보고 있었다. 중대장, 행정보급관, 소대장. 열심히 하는 부하들이 자신의 싸움에 휘말려 피를 보고 있었다. 연대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작전과장이 씩씩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부르터 있었다. 3일 밤을 새워 감찰 자료를 만들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아닙니다. 최기석 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대장님 믿습니다. 작전과장의 말에 황연아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날 밤 황연아는 부대를 몰래 빠져나왔다. 목적지는 파주 시내의 한 유흥가. 마상구의 처남이 운영한다는 태성 유통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정보원이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오늘 밤 그곳에서 마상구와 처남, 그리고 군수사령부 관계자들이 비밀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다. 뇌물이 오가는 현장이었다. 황연아는 검은색 사복에 모자를 눌러쓰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707 시절 수없이 했던 잠입 임무였다. 그녀의 심장이 차분하게 그러나 힘차게 뛰었다. 새벽 1시. 고급 세단들이 하나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마상구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황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뒤이어 배가 나온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그를 맞이했다. 처남이었다. 황연아는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그들의 뒤를 밟았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4층의 회원제 룸살롱이었다. 저기서 돈잔치를 벌이시겠다. 황연아는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올라갔다. 4층 비상구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얇은 철사를 꺼내 능숙하게 자물쇠를 따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복도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조폭들이었다. 태성 유통이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니라 조폭과 연계된 기업형 깡패 조직이라는 정보가 맞았다. 황연아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호흡을 골랐다. 정면 돌파는 무리였다. 소란을 피우면 놈들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것이다. 은밀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화재 경보기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따르르르릉. 화재 경보가 건물 전체를 울렸다. 뭐야? 불이야? 야, 확인해봐. 복도를 지키던 덩치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황연아는 마상구가 들어갔던 VIP 일실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방 안은 술 냄새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과 과일 안주 그리고 열린 칠가방이 놓여 있었다.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가득했다. 뇌물이었다. 황연아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현장을 촬영했다. 돈 가방, 마상구의 정복 상의가 걸려있는 옷걸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군납 계약서까지.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거기 누구야? 화장실에 갔던 마상구의 처남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황연아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야, 잡아. 도둑이야. 복도에 있던 덩치들이 우르르 방으로 몰려왔다. 퇴로가 막혔다. 황연아는 스마트폰을 품에 넣고 자세를 낮췄다. 덩치 넷이 흉기를 들고 다가왔다. 어떤 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선두에 선 덩치가 맥주병을 휘둘렀다. 황연아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 덩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뒤따라오던 놈이 칼을 꺼내 들었다. 칼이라. 군인 앞에서 칼 쓰는 거 아니지. 황연아는 놈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놈의 턱을 무릎으로 올려 찼다. 퍽 소리와 함께 놈이 뒤로 낮아빠졌다. 순식간에 2명을 제압했지만 밖에서 더 많은 놈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마상구가 얼굴을 붉히며 나타났다. 황연아, 내가 여기 왜 있어? 마상구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사단장님. 밤늦게 민간인 업소에서 그것도 조폭들이랑 회식이라니요. 군인 복무 규율 위반 아닙니까? 황연아는 여유롭게 웃으며 포위망을 뚫을 구멍을 찾았다. 창문이 보였다. 4층이었지만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어 타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잡아. 전현 못 나가게 해. 저 핸드폰 뺏어. 죽여도 좋아. 마상구가 악을 썼다. 자신의 파멸이 담긴 증거였다. 덩치들이 때로 덤벼들었다. 황연아는 테이블을 엎어 놈들의 진로를 막고 룸 안에 있던 대형 스피커를 발로 차서 놈들에게 날려버렸다. 쾅!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놈들이 뒤엉켰다. 황연아는 그 틈을 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몸을 날렸다. 으악! 마상구의 비명소리가 멀어졌다. 황연아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배관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1층으로 내려왔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전투복이 긁혔지만 품 안의 스마트폰은 무사했다.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차에 올라탄 황연아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 뒤에서 조폭들의 차가 따라붙었지만 707에서 배운 고속주행 기술을 따라올 수는 없었다. 따돌렸다. 황연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잡았다. 손이 떨려왔다. 공포가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다. 잡았다. 당신 목덜미. 다음 날 아침 1.1년대 연병장에는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황연아가 수세에 몰린 것이 아니었다. 국방부 검찰단과 헌병대 차량 수십 대가 사단 사령부로 향하고 있다는 뉴스가 속보로 떴다. 현직 사단장 수십억 대 군납 비리 및 조폭 연루 혐의로 긴급 체포 임박. 내부 고발자에 의해 현장 증거 확보. TV 뉴스 화면에는 어젯밤 황연아가 찍은 사진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다. 돈 가방과 마상구의 정복. 연대장실에서 뉴스를 보던 감찰관 박중령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의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는 받지 못했다. 사단장이 끝났다는 것은 그의 라인을 탔던 자신도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황연아가 연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박중령. 짐 싸? 연대장님.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박중령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제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부하들을 괴롭힌 데가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헌병들이 들이닥쳐 박중령을 끌고 갔다. 감찰관들도 쥐구멍을 찾아 도망치듯 부대를 빠져나갔다. 황연아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맑은 공기가 들어왔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다시 활기차게 축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황연아는 알고 있었다. 마상구를 잡았다고 해서 철벽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보원이 말했던 마상구 뒤에 더 무서운 놈. 그 놈이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때 황연아의 책상 위에 놓인 내선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정보가 없었다. 통신보안. 1.1년 대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축하하네. 마상구라는 썩은 가지 하나를 잘라냈군. 누구냐?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자네가 건드린 게 고작가지 하나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뿌리는 훨씬 깊고 단단해. 황연아 대령, 밤길 조심하게. 이제부턴 장난이 아닐 테니까. 뚝. 전화가 끊겼다. 황연아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허공을 응시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놈들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상구는 꼬리 자르기였고 진짜 몸통은 어둠 속에 숨어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뿌리라. 황연아는 찢어진 손바닥을 꽉 쥐었다.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다 파내주지. 내 손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녀의 눈빛이 더욱 깊고 어두운 빛으로 타올랐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1.1년 대장 관사. 새벽 2시. 창밖에는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상구 소장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황연아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날 밤 걸려왔던 변조된 목소리. 뿌리는 깊고 단단하다는 경고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도 강제로 뜯어내는 소리도 없었다. 전문가였다. 황연아는 숨소리를 죽이고 부엌칼 대신 식탁 위에 놓인 묵직한 유리 재떨이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현관 쪽을 주시했다. 검은 우의를 입은 사내가 소리 없이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황연아가 자고 있어야 할 안방으로 향했다.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암살자였다. 황연아는 사내가 안방 문고리를 잡는 순간을 노렸다. 누구냐? 그녀의 목소리와 동시에 잿더리가 사내의 뒤통수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여 피했다. 잿더리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감각은 여전하군. 독사. 사내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우위의 모자를 벗었다. 번개가 치며 거실을 순간적으로 비췄다. 사내의 왼쪽 얼굴에는 눈 밑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흉측한 칼자국이 있었다. 황연아의 동공이 흔들렸다. 강도진? 강도진. 7년 전 707 특수임무단에서 황연아의 부사수였던 남자였다.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작전 중 과도한 살상과 통제 불능으로 인해 불명예 전역을 당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왜 여기에 있는가?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아니, 이제는 연대장님이신가? 강도진이 비릿하게 웃으며 단검을 역수로 쥐었다. 철벽해가 보낸 걔가 너였나? 그게라뇨. 사업 파트너라고 해두죠. 그분들은 처리가 곤란한 쓰레기를 치워주길 원하고 저는 돈이 필요하고. 군인이 민간인 청부업자가 되어서 상관을 죽이러 왔나? 추하군. 군인? 난 7년 전에 죽었어. 당신이 내 군복을 벗긴 그날 말이야. 강도진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는 과거 작전 중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으려다 황연아에게 제압당하고 군사 재판에 넘겨졌었다. 그 원한이 아직도 사무쳐 있었다. 죽어라. 강도진이 바닥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좁은 거실에서 격투가 벌어졌다. 강도진의 단검이 황연아의 목을 노리고 쇄도했다. 황연아는 상체를 뒤로 젖히며 피했지만 칼날이 그녀의 티셔츠를 스치고 지나갔다. 황연아는 식탁 의자를 발로 차서 강도진의 진로를 막았다. 하지만 강도진은 의자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공중에서 발차기를 날렸다. 황연아는 양팔로 막아냈지만 엄청난 충격에 뒤로 밀려나 벽에 부딪혔다. 힘에서는 밀린다. 하지만 기술은 그녀가 위였다. 강도진이 다시 찌르기를 들어오자 황연아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면서 품으로 파고들었다. 우드득. 아! 강도진의 손목이 꺾이는 소리가 났다.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강도진은 고통을 참으며 반대편 손으로 황연아의 머리채를 잡고 니킥을 날렸다. 황연아의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두 사람은 엉겨붙어 거실 바닥을 굴렀다. 유리 조각이 등에 박히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황연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강도진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 기술을 시도했다. 컥. 강도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황연아의 허벅지를 찔렀다. 예비용 주머니 칼이었다. 황연아가 고통에 움찔하며 팔을 풀자 강도진은 그 틈을 타 빠져나와 거리를 벌렸다. 황연아의 허벅지에서 피가 솟구쳤다. 강도진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단검을 주워들었다. 역시 독사는 독사네. 현역에서 물러난 줄 알았더니.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인사만 하러 온 거라. 시간이 다 됐군. 도망칠 셈이냐? 황연아는 절뚝거리며 일어섰다. 투지는 꺾이지 않았다. 도망? 아니. 경고하러 온 거야. 내일 밤 자네가 아끼는 병아리들이 빗물에 쓸려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있어. 뭐? 철벽회는 당신 하나 죽이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부숴버려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싶어 하지. 그게 그 양반들 취미거든. 강도진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난간으로 뛰어올랐다. 기대해.
내일 밤은 아주 재미있을 테니까.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황연아는 쫓아가려 했지만 다리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고 말았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게 들려왔다. 병아리들, 병사들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 미친 새끼들이 애들을 건드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붕대로 대충 감으며 전화기를 들었다. 1.1년대 당직 사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직 사령. 내일 예정된 훈련 있나? 충성. 예, 내일 밤 2대대 야간 전술 행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단 작전처에서 하달된 필수 훈련입니다. 취소해. 당장. 예. 하지만 군단 지시 사항이라. 지금 밖을 봐.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바뀌었어. 이런 날씨에 산악 행군을 하면 다 죽으라는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취소해. 아, 알겠습니다. 대대장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황연아의 손이 떨렸다. 군단 작전처. 철벽회의 손길이 이미 거기까지 닿아 있었다. 그들은 악천후를 이용해 사고를 위장하고 병사들을 희생시켜 그 책임을 황연아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찢어진 이마의 피를 닦아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다. 와라. 내 부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 먹어줄 테니. 황연아는 옷장에서 전투복을 꺼내 입었다. 잠은 다 잤다. 그녀는 밤새 부대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지휘 통제실로 향했다.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1.1년대의 운명을 건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6시. 비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파주 일대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다. 황연아의 훈련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군단 사령부에서 긴급 명령이 내려왔다. 1군단 작전 명령 제5호. 1.1년대 2대대는 예정대로 야간 전술 행군을 실시하라. 이는 적의 악천후 침투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이다. 불이행 시 연대장 황연아를 항명죄로 즉시 보직 해임하겠다. 새로 부임한 군단 작전 참모의 서명이 박힌 공문이었다. 그는 철벽회의 핵심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황연아는 공문을 구겨버렸다. 미친놈들. 애들 목숨을 담보로 힘자랑을 해? 그녀는 2대 대장을 호출했다. 대대장. 병력 출동시키지 마. 내가 군단장 만나서 단판 짓고 올 테니까. 연대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2대 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군단 헌병대가 와서 지휘 통제실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부연대장이 제 지휘권을 박탈하고 병력을 강제로 출발시켰습니다. 지금 선발대가 검은 계곡 입구에 진입했습니다. 뭐? 검은 계곡? 황연아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검은 계곡은 평소에도 지반이 약해 낙석 사고가 잦은 곳이었다. 이런 폭우 속에 그곳을 지나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통신이 잘 터지지 않는 음영구역이었다. 부연대장 그 자식이. 진급에 눈이 멀어서 영혼을 팔았구나. 황연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속 부관과 운전병만을 데리고 레토나에 올랐다. 검은 계곡으로 간다. 최대한 빨리. 차량이 빗길을 뚫고 질주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계곡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흙탕물이 계곡을 가득 메우고 흐르고 있었다. 물살이 무서울 정도로 거셌다. 통신병. 2대대 선발대 호출해. 칙, 칙. 응답이 없습니다. 통신 불량입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계곡 안쪽을 비췄다. 황연아의 눈에 믿지 못할 광경이 들어왔다. 계곡 중간 불어난 물에 고립된 병사 수십 명이 바위 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물은 이미 그들의 허리까지 차올랐고 위쪽에서는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저기다. 황연아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구명 밧줄을 꺼냈다.
연대장님, 위험합니다. 급류가 너무 셉니다. 부관이 말렸지만 황연아는 듣지 않았다. 내가 간다. 너희들은 여기서 밧줄 지지해. 황연아는 밧줄을 허리에 묶고 거친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다. 으악! 차가운 흙탕물이 그녀의 몸을 강타했다. 숨이 턱 막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헤엄쳤다. 707 시절 훈련받은 생존 수영 실력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바위 위에서 떨고 있던 병사들이 황연아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연대장님, 살려주세요. 가장 어린 이등병 하나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려 하고 있었다. 황연아는 밧줄을 풀고 몸을 날려 이등병의 팔을 낚아챘다. 잡아. 놓치지 마. 그녀는 한 손으로 바위 틈을 잡고 한 손으로는 병사를 지탱했다. 팔 근육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다. 모두 들어라. 내가 왔다. 절대 안 죽는다. 서로 팔짱 껴. 스크럼 짜. 황연아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병사들에게 닿았다.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은 지휘관의 등장에 희망을 얻고 서로의 팔을 꽉 잡았다. 인간띠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계곡 위쪽 벼랑 끝에 검은 우의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강도진이었다. 그는 손에 든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말했다. 타겟 확인. 제 발로 무덤에 들어왔군. 강도진은 옆에 있던 바위 틈에 설치된 다이너마이트의 기폭 장치를 눌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위쪽 제방이 무너져 내렸다. 엄청난 양의 토사와 물이 쓰나미처럼 병사들을 향해 덮쳐왔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 안 돼. 황연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사들을 이끌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바위 뒤쪽으로 피했다. 모두 머리 감싸. 웅크려. 거대한 흙탕물이 그들을 덮쳤다. 황연아는 온몸으로 병사들을 감싸 안았다. 등 뒤로 바위와 나무 토막들이 부딪혔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죽는다. 한 차례 파도가 지나가고 기적적으로 그들은 살아남았다. 황연아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연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병사들이 울면서 물었다. 황연아는 피를 토하며 웃었다. 안 죽는다고. 했잖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봤다. 강도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황연아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일었다. 그녀는 품에서 방수팩에 싼 조명탄 발사기를 꺼냈다. 구조 신호용이었지만 지금은 무기였다. 내 놈이. 내 새끼들을 건드려. 그녀는 조명탄을 강도진이 서 있는 절벽 위쪽 빗물에 젖어 위태로운 집안을 향해 조준했다. 피잉! 붉은색 조명탄이 어둠을 가르고 날아갔다. 강도진을 맞춘 게 아니었다. 그가 밟고 있는 약한 집안을 강타했다. 폭발과 함께 집안이 무너져 내렸다. 강도진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흙더미와 함께 그가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물살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졌다. 부관. 지금이야. 밧줄 당겨. 황연아의 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병력들이 밧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1명, 2명. 고립되었던 30명의 병사들이 모두 무사히 무트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황연아가 올라왔을 때 그녀는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졌다. 연대장님, 의무병. 병사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그들의 눈물과 빗물이 섞여 황연아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황연아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병사들의 숫자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30. 다 살았나? 예. 전원 생존했습니다. 연대장님 덕분입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황연아는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병원. 황연아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눈을 떴다.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전신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대대 병사 대표들이 들어왔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꽃바구니가 아니라 수천 장의 종이가 담긴 상자였다. 이게 뭐냐? 황연아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연대장님 해임 반대 서명입니다. 연대장님이 저희 구하시고 쓰러지신 뒤에 군단에서 징계위원회 연다는 소식 듣고 전 병력이 밤새 썼습니다. 병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황연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권력과 돈으로 뭉친 철벽회는 강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그보다 더 강했다. 그녀는 병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다. 고맙다. 너희들이 날 살렸다. 병사들이 돌아간 뒤 황연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도진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철벽회는 이번 실패로 더욱 악랄하게 그녀를 공격해올 것이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강도진이 떨어뜨리고 간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계곡에서 주워온 것이었다. 그녀는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눌렀다. 들리나? 숨어 있는 쥐새끼들. 치익 소리 뒤에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내가 이겼다. 그리고 다음번엔 너희 차례야. 내 몸이 부서져도 너희들이 쌓아 올린 그 더러운 철벽 기필코 무너뜨린다. 그녀는 무전기를 박살내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황연아 대령.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2,000명의 1년대 장병들이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퇴원 수속을 밟는 황연아의 몸은 아직 성치 않았다. 갈비뼈에는 압박 붕대가 감겨 있었고 찢어진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다. 의무대장은 퇴원을 만류했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연대장님, 최소 일주일은 더 안정이 필요합니다. 부하들이 흙탕물 속에서 뒹굴고 있는데 지휘관이 하얀 침대보 위에서 밥 받아먹고 있을 수는 없어. 황연아가 정복 단추를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가 병원 문을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병원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1년대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휴가를 나온 병사들, 비번인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우리의 별은 황연아 대령뿐입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다. 충성. 연대장님의 쾌유를 축하드립니다. 우렁찬 함성이 병원 앞마당을 흔들었다. 황연아는 잠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것이 그녀가 지켜야 할 이유였고 싸워야 할 힘이었다. 부대로 복귀한 황연아는 곧바로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의 대상은 적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좀먹고 있는 내부의 적, 철벽회의 수장이었다. 정보과장. 마상구 소장의 면회 기록 확보했나? 네. 마상구가 구치소에서 변호사를 통해 외부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신자는 백운철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백운철. 그는 육군 대장 계급장을 단 제1야전군 사령관이자 군 내에서 살아있는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차기 참모총장 1순위로 거론되는 그가 범죄 조직의 수장이라니. 영웅의 가면을 쓴 괴물이었군. 황연아는 책상 위에 놓인 백운철의 사진을 노려봤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장군의 얼굴 뒤에 병사들의 피를 팔아 배를 불리는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놈들은 마상구를 꼬리 자르기로 버렸어. 하지만 마상구가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는 아직 회수하지 못했을 거야.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 황연아는 지도를 펼쳤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백운철 개인 소유의 사냥터 별장이었다.
명목상은 전몰 장병 유가족 지원 재단의 연수원이었지만 실상은 철벽회의 비밀 금고이자 아지트였다. 오늘 밤 그곳을 타격한다. 공식적인 지원은 없다. 실패하면 우리는 반란군으로 몰려 처형당할 수도 있다. 나를 따를 사람만 남아라.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작전과장, 정보과장, 그리고 병사 대표로 온 이석진 병장까지 모두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는 오늘 밤 군인이 아니라 도둑이 된다. 도둑 맞은 군의 명예를 되찾아오는 의적이다. 밤 11시. 강원도 산악지역. 폭우가 지나간 산길은 험했다. 황연아와 선발대는 군복 대신 검은색 침투복을 입고 별장 외곽에 도착했다. 별장은 요새처럼 견고했다. 높은 담장에는 가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사설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말이 경비원이지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이었다. 이 병장 드론 띄워서 열상 감지로 내부 병력 파악해. 이석진 병장이 소형 정찰 드론을 띄웠다. 조종기를 조작하는 그의 손놀림이 제법 능숙했다. 그는 입대 전 공대생이었다. 건물 내부에 10명, 외곽에 6명입니다. 지하 1층 금고로 추정되는 곳에 두꺼운 철문이 있고 그 앞에 2명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역시 지하군. 황연아는 작전과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양동 작전이다. 과장은 정문 쪽에서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끌어. 그 틈에 내가 후문으로 침투해서 지하로 간다.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몸 조심하십시오. 아직 갈비뼈 안 붙으셨습니다. 걱정 마. 뼈는 부러져도 이빨은 살아있으니까. 작전과장 팀이 정문 쪽 숲에서 연막탄을 터뜨렸다. 펑, 펑. 뭐야? 습격이다. 경비원들이 정문 쪽으로 몰려갔다. 그 틈을 타 황연아는 담장을 넘었다. 707 시절 밥 먹듯이 했던 침투였다. 부상 입은 몸이었지만 정신력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건물 안으로 스며들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용병 하나가 총을 꺼내려 했지만 황연아의 수도가 그의 목을 치는 것이 더 빨랐다. 소리 없이 쓰러진 용병을 구석에 숨기고 그녀는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 금고 앞. 덩치 큰 경비원 2명이 버티고 있었다. 길 좀 비켜주지. 황연아의 목소리에 경비원들이 곤봉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쥐새끼가 들어왔네. 황연아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날렵하게 몸을 숙여 덩치들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한 놈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 꿇린 뒤 뒤따라오던 놈의 복부에 주먹을 꽂았다. 흡. 기압과 함께 주먹이 명치에 박히자 놈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나머지 한 놈이 황연아의 등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지만 그녀는 업어치기로 가볍게 넘겨버렸다. 쿵. 바닥이 울릴 정도의 큰 충격에 놈들은 기절했다. 황연아는 금고 문 앞에 섰다. 최신형 생체 인식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준비된 열쇠가 있었다. 마상구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지문 데이터를 복제한 실리콘 필름이었다. 필름을 인식기에 갖다 대자 삑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서류철이 있었다. 철벽회 진급 청탁 리스트, 군납 비리 장부, 비자금 사용 내역. 대한민국 군대를 썩게 만든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다. 찾았다. 황연아가 서류를 배낭에 담으려던 순간이었다. 대단하군. 여기까지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연아는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금고 구석의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백운철 대장이었다. 그는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여유롭게 황연아를 겨누고 있었다. 백운철. 계급장 떼고 이름 부르는 건가? 버르장머리 없는 건 여전하구먼. 황 대령.
백운철이 일어서서 천천히 다가왔다. 자네가 그 서류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나? 이 별장은 내 왕국이야. 밖에는 내 부하들이 50명도 넘게 깔려 있어. 부하? 돈으로 산 용병들이겠지. 진짜 군인은 돈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 싸운다. 명예. 하하. 야, 이 멍청한 것아. 명예가 밥 먹여주나? 늙어서 퇴역하면 남는 건 훈장 쪼가리랑 관절염뿐이야. 내가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가를 좀 챙기는 게 뭐가 나빠. 백운철의 뻔뻔한 궤변에 황연아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당신이 챙긴 그 대가가 내 부하들의 밥그릇이었고 방탄조끼였고 생명이었다. 당신 배 불리느라 죽어간 김상병 검은 계곡에서 떠내려갈 뻔한 내 새끼들. 그 피값을 어떻게 갚을 건가? 죽음으로 갚아주지. 너부터. 백운철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였다. 탕! 총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황연아가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 백운철의 손에 들려있던 권총이 튕겨나갔다. 으악! 백운철이 손을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총알은 밖에서 날아왔다. 지하 환기구 틈새를 통해 정확하게 저격한 것이었다. 누구냐? 황연아가 환기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닥에 낯익은 탄피 하나가 떨어져 굴러왔다. 강도진이 쓰던 특수 제작 탄피였다. 빚은 갚았다. 환청처럼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가 왜 자신을 도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황연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운철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끝났다. 백운철. 당신의 더러운 왕국은 오늘로 멸망이다. 그녀는 백운철을 포박하고 배낭에 서류를 쓸어 담았다. 밖에서는 1년대 장병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지원군이 도착한 것이다. 일주일 후 서울 용산 국방부 대강당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해 공군 참모총장과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단상 중앙에는 손에 붕대를 감은 백운철 대장이 군 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서 있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비리는 감춘 채 군 기강 확립을 외치고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군의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저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때 강당의 문이 활짝 열렸다. 정복을 갖춰 입은 황연아 대령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헌병 수사관들이 아닌 1년대 병사 대표들과 군 검찰단장이 따르고 있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뭐야? 황연아 대령 아닌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백운철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황 대령, 이게 무슨 행패인가? 당장 나가. 황연아는 단상 아래 멈춰 섰다. 그녀는 주눅 들지 않고 수백 명의 장군들을 둘러보았다. 대한민국 육군 1년 대장 대령 황연아. 긴급 보고 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강당을 울렸다. 긴급 보고? 미쳤군. 헌병. 뭐해? 저 여자 끌어내. 백운철이 소리쳤지만 헌병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군 검찰단과 국방부 장관의 재가가 떨어진 상태였다. 황연아는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철을 들어 올렸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철벽해라는 사조직이 저지른 범죄 기록입니다. 진급 청탁 뇌물수수 군납비리 그리고 부하살인 교사 혐의까지.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당신 백운철 대장이 있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백운철에게 쏠렸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전쟁 영웅이야. 백운철이 발악했다. 하지만 황연아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영웅? 아니. 당신은 군복 입은 장사꾼일 뿐이야.
그것도 부하의 목숨을 팔아먹는 악덕 상인. 황연아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백운철이 비밀 금고에서 황연아에게 총을 겨누며 했던 말들이 영상으로 재생되었다. 황연아의 몸에 부착되어 있던 소형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었다. 명예가 밥 먹여주나? 훈장 쪼가리랑 관절염뿐이야. 영상을 보는 장군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군의 최고 어른이라 믿었던 자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지를 아래로 내렸다. 체포 신호였다. 군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백운철의 양팔을 잡았다. 이거나. 난 억울해. 이건 음모야. 백운철이 끌려 내려갔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4개가 초라하게 흔들렸다. 황연아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복수심은 없었다. 다만 깊은 안도감과 슬픔이 교차했다. 저런 자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병사들의 시간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황연아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지휘관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당 뒤편에 서 있는 1.1년대 병사들을 바라봤다. 이석진 병장, 김민재 일병,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그녀를 보며 웃고 있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별들의 권위가 아닙니다. 저 병사들의 맑은 눈빛입니다. 저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등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입은 군복의 무게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누군가 박수를 쳤다. 시작은 작았지만 곧 강당 전체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황연아 개인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군인 정신의 부활에 대한 경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1.1년대 주둔지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연병장의 플라타너스 잎이 붉게 물들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구타와 가혹 행위는 사라졌고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생활관을 채웠다. 황연아는 연병장 벤치에 앉아 병사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깁스를 했던 김민재 일병은 이제 펄펄 날아다니며 골을 넣고 있었다. 이석진 병장은 전역을 앞두고 후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다. 연대장님, 김민재 일병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저 골 넣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봤다. 슈폼이 제법인데? 나중에 국가대표 해도 되겠어. 헤헤. 다 연대장님 덕분입니다. 그때 저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재가 씩씩하게 격려했다. 황연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흙 묻은 어깨를 털어주었다. 고맙다. 건강하게 지켜줘서. 그때 위병소 쪽에서 낯익은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가 들렸다. 황연아가 고개를 돌리자 검은 헬멧을 쓴 라이더가 잠시 멈춰 섰다. 헬멧 쉴드 너머로 흉터 있는 눈매가 보였다가 이내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강도진이었다. 그는 잡히지 않았고 또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지만 황연아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른다. 바람이 불어와 황연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그곳에는 더 이상 억압하는 어두운 구름도 탐욕스러운 별들의 그림자도 없었다. 오직 찬란한 태양과 그 아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작은 영웅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작전과장. 예, 연대장님. 오늘 저녁은 회식이다. 전 병력 삼겹살 파티 준비해. 와,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환호성이 문산읍의 하늘로 퍼져나갔다. 지옥 같았던 1.1년대는 이제 없었다. 이곳은 사람 냄새가 나는 진정한 전우들이 사는 집이었다. 황연아 대령의 입가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가 시작되고 있었다.